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들은요. 저 테슬라 $270 돌파하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전에 급상승할까라는 주제도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올해보단 내년 주가는 더 상승한다라는 주제도 다뤄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래쪽 숫자 보시면요. 자, 확연히 올라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6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50대였죠? 55, 56 이런 숫자였는데 자, 드디어 66이고 이제 욕심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바늘 자체가 욕심 구간에 아주 중간 그 이상으로 가 있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0.25가 내리더라도 사실은 시장 반응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고 근데 0.5가 내리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내린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해서 걱정 때문에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 심리가 공포에 뜰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완전히 빗나간 생각이죠. 0.5를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나오니까요. 이 공포와 탐욕 지수 보세요. 여기도 지금 하루 지나서 소화시키고 나니까 이제 소화가 다 됐죠? 이거 뭐지? 0.5? 와, 이거 엄청나게 크게 내렸는데? 근데 투자들이 지표를 보잖아요. 현실적으로. 실업률 망가졌어? 그리고 뭐 미국 성장률이 망가졌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0.5면 마치 선물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리 상태가 확 뛰어올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주가도 크게 올랐고요. 지금 뭐 이렇게 흐름이 이 단숨 회복됐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일단 0.5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너무 좋은 건데 일단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너무 박장대소하면서 막 그렇게 기뻐할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서는요. 아직까지 굉장히 이 모든 것이 uncertain해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와 카멜라 해리스는요 완전 달라요. 색깔이.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요 이거 완전 뒤집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기존의 어떤 정책이 다 뒤집히기 때문에 투자들이 그걸 보고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도 투자를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만약에 대선이 없었다라면요 이번에 이런 경제 상황에서 0.5다 굉장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길게 보세요.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 좋은 흐름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만약에 내일 오늘 크게 올랐기 때문에 좀 내려간다. 내일 좀 떨어져주면 땡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계속 빠져주면 땡큐로 줍줍해가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자, 이어서 4대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물 금리 체크해보면요. 자, 일단 선물 시장은 전체가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우가 0.07, 뭐 의미 없는 숫자고요. S&P가 0.2 살짝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0.31%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는 뭐 완전 급등한 그런 흐름이었는데, 선물 시장이. 자, 오늘 지금 보니까 조금 빠지고 있죠. 이게 이제 평소에 원래 그 지지부진할 때 이렇게 살짝 빠지는 그런 흐름이니까, 자, 오늘 급등에 죠 나스닥 자체가요. 그러니까 조정이 또 오는 겁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은 0.5% 너무 지금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다 그랬죠. 가장 큰 거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거 앞에 설명했죠. 자,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내일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주가가 좀 빠지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빠져준다 이러면요. 사고 싶었던 주식을 조금씩 더 추매할 수 있는 좋은 바잉 찬스입니다. 오히려 지금 오늘 좀 내일 좀 떨어지잖아요. 여기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인데. 그럼 월요일 날은요, 또 상승할 수 있고, 좀 더 길게 보면, 대선 마치고 나면 0.5% 내리고, 또 0.25 내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1% 빠지게 되면요, 이거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랠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떨어져주고, 막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내려가는 건요, 정말 바잉 찬스니까 잘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다음 차트 우리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는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의 주식의 흐름이거든요. S&P 500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올해 현재까지 오늘 오른 것까지 포함했을 때에 현재 20% 정도 올해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20% 상승 흐름이거든요. 작년에 얼마나 올랐냐? Last year's 24%. 그러니까 작년에는 24%가 올랐습니다. 자, 올해 지금까지 20% 올랐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자, 일단 여러분 아래쪽에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화살표한 부분, 이게 지난번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중에 지난번 고점이 7월 달하고 8월 달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때 아주 치솟아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9월 달 이번에 다시 이제 이 올라온 거 보시면요. 자, 지난번 고점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작년에 24%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요, 더 좋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이제 대선도 끝이 나고, 여기에, 이, 소위 말해서 금리까지 0.5나 내렸어요. 굉장히 좋죠. 지금 나름대로 안정된 상황에서 금리까지 내려줬다? 이건요, 뭐,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은 주가는 이번 올해 고점을 뚫고요, 전고점 뚫고 더 돌파해서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더 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불확실성인 대선 끝나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어떤 흐름이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전부터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도요. 이번에 제롬 파월 회장이 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좀 주목해야 될 거 또 하나 더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발표 당일날 요점 정리를 싹 다 해드렸는데, 자, 근데 그때 정리하지 못했던 거 중에 그 한 가지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건데요. 자, 초록색으로 하얀 거 타이틀 한번 보세요. Powell signals more rate cuts in 2024라고 했습니다. 자, 제롬 파월은요, 이번 스피치에서, 그 발언에서 2024년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다 예상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금리도 우리가 더 확실하게 공격적으로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 먼저 어떤 발언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제롬 파월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You can take this as a sign of our commitment not to get behind. 정말 이 중요한 발언이거든요. 자, 지금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자들이 이번에 0.5 내린 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빅컷 너무나도 크게 내린 거가 어떤 의미냐라고 했더니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번에 이 0.5% 내린 거 이거를 우리의 의지의 표시로 한번 봐달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의지의 표명이라는 겁니다. A sign of our commitment. 근데 어떤 의지냐면요, not to get behind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더 이상 뒤처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그 2년 전인가요? 금리 올리기 시작할 때 늦었죠. 그때 연준 의장이 너무나도 이 자랑스럽게 지금 물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전혀 인플레이션 아니라고 해놓고 몇 달 뒤에 갑자기 후다닥 막 급하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제롬 파월 의장 완전히 겸손해졌거든요. 이거 함부로 소위 말해 처신을 했구나, 말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급하게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그 이후부터 많은 신뢰감을 잃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연준 의장은 믿을 게 못 되고 연준도 믿을 게 못 된다. 연준을 믿을 게 못 되면 어떡합니까? 운전수가 연준인데 지금 미국 경제의 운전수, 전 세계 경제의 드라이버가 연준인데 연준이 이렇게 신뢰를 못 얻으면 어떡하냐는 거, 누구를 믿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연준이 확실하게 조심스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공격적이지만 조심스럽게, 쉬운 거 아니겠죠. 그럼 어찌됐건 엄청나게 신경을 쓰면서 가겠다는 건데, 특히 이번에 not to get behind는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번에 만약에 물가 소위 말해서 이 노동 시장이 급격히 붕괴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노동 시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노동 시장이 이 소위 말해서 실업자가 갑자기 급등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면서 기업이 막 도산하고 안 좋은 분위기가 나오려고 하면요, 그 전에 우리가 그 뒤처지지 않고 빨리 더 움직이겠다는 거죠. 금리를 이번에 0.5, 다음에도 0.5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기업이 좀 안 좋다 이러면 한 번 더 0.5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0.5 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뒤처지지 않고 우리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처방하겠다는 거죠.
의사는 결국은 사람이 죽기 전에 처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 죽고 나서 중병에 걸리고 나서 약 처방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소위 연주는요, 결국은 이 아픈 경제에 약을 처방하는 거거든요. 중증으로 가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이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답이 없다, 약이 없다라고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우리가 not to get behind, 뒤처지지 않고 적절하게 우리가 움직일 거니까 걱정 마 이러면서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완전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 완전 급격히 붕괴 안 되는 가운데서 물가는 내려가는데 우리가 적절히 이 조치를 취하겠다. 아주 지금 이거는 시장에게 정말 멋지게 아주 잘 표현한 겁니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닌데요. 연준이 지금 이번에 0.5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제레미 시겔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요. 정말 지금까지 연준이 최근에 수년 동안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했고요. 만약에 여차하면요, 더 안 무너지게 0.5를 차라리 11월 달에 한 번 더 해도 괜찮아요. 그래 되면 주가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질 겁니다. 부동산도 좋아지고 아주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괜찮아지는, 세계 경제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이 기자회견에서요, 부동산 관련된 질문을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포춘지는 다른 내용보다도 부동산에 대해서 연준이 해결책이 없구나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사실 지금 금리를 내려서 물가를 잡고 그리고 경제를 부활시키는 거, 이거는 연준이 할 일 맞죠? 연준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준이 부동산 문제를 뭐 100%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연준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핑크빛으로 하려면 보세요. 오른쪽 편에 맨 위에요.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 마치고 나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자, 금리를 이렇게 크게 내리게 되면 결국 하우징 마켓의 디맨드를, 즉 수요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또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이 질문을 왜 할까요?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이 집 렌트하고 집 가격이 소위 말해서 부담이 된다. 이제 이게 현재 부동산 전체 이 인플레이션에 가서 높은 부분 차지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것도 0.5로 내리고 앞으로 계속 내린다는 얘기인데, 자, 이러면 부동산이 더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수요가 폭증해서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Once mortgage rates come down. 자, 만약에 이제 금리를 내렸으니까 모기지 금리도 내려올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 모기지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자, lock-in 이펙트가 이제 풀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lock-in 이펙트가 뭡니까? 자, 그동안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lock-in 이펙트는요, 지금 미국의 부동산이요, lock-in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풀어놔야, 집을 팔려고 내놔야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기존의 existing homes죠. 기존에 있는 집들의 집주인들이 집을 내놔야 돼요. 이게 내놔야 공급이 되는 거고, 살 사람은 사고 이렇게 갈아타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락인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안 내놓는 거예요. 도무지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과거에 많이 설명해 드렸죠. 이들이 이미 수년 전에 너무나도 싼 이자로 샀는데, 뭐 2%대, 3%대 이렇게 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집을 팔려면요, 보통 뭐 집 한 5년 정도 갖고 있다가 팔거든요. 근데 지금 팔려고 내놨더니 금리가 너무 높아요. 6% 넘고 지금까지 7%대, 6%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2%대 산 사람들이 6%대 내놓으면은 3배가 높은데, 이들도 집 팔고 나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새 집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새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이걸 팔고, 이거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예요? 집에 머물겠다라는 거죠. 그게 락인 이펙트입니다. 그냥 딱 잠겨가지고요, 풀리지도 않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집주인들이 집을 안 내놓는다? 그 공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살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지금 현재 사고 싶은데 집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건 다 비싼 거예요. 그리고 금리마저 높아요. 그러니까 수요도 약해요. 공급도 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꽉 막힌 상태거든요. 이게 락인 이펙트가 지금 나타난 건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풀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집을 팔려고 내놓지 않겠냐. People will start to sell their home. 자, 사람들이 이제 집을 팔려고 할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도 또 they'll buy home. 집을 또 사겠지라는 거죠. 자, 그게 굉장히 그냥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it isn't clear how much extra demand the cut could trigger. 근데 지금 만약에 금리를 내렸는데 추가적인 수요가 얼마나 더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요, 애매모호하게 답했는데 제롬 파월도 답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다만 락인 효과를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금리가 내려가야, 앞으로 추가적으로 내려가야 결국은 집을 내놓게 되고 공급이 늘어나고 그래야 이제 이 시장 거래가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근데 지금 실제적인 중요한 문제는 뭐냐? 현재 그 집들이 충분한 집이 없다라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기존에 있는 집에다가 집이 예를 들면 LA만 하더라도 누구나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거든요. LA 넓게는 오렌지 카운티까지 누구나가 살고 싶어 하는데 이 공급이 늘 부족한 거예요. 집이 모자라요.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집이 부족하니까 집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고질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집을 정부에서 공급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집 지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법적으로 허락 맡아야 되죠. 그것도 지금 원자재들이 다 올랐잖아요. 관련된 것들이. 그리고 건축비 올랐죠. 다 올랐죠. 우리나라도 건축비 올라서 아파트가 분양가가 올라간다 막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미국도. 다 그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 자체가 일단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성적으로 이 집 가격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데는 다 정해져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인간의 욕망, 이걸 나쁘게 보면 욕망이지만 사람들은요, 다들 바닷가 근처에 집 사고 싶고, 바닷가가 아니면은 좀 더 깨끗한 동네 살고 싶고, 그리고 또 좀 자연이 많은 데 살고,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서울에 다 살고 싶어 하잖아요. 왜 서울에 살고 싶어 합니까? 거기에 다 인프라가 다 몰려있고, 병원 좋고, 사람 많고, 오락시설 좋고, 이러니까 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좀 벗어나면 경기도권에 머물러 가지, 수도권에 머물러 가지, 지방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똑같아요. 미국도요. 다들 LA 살고 싶어요. 왜냐? 날씨 너무 좋거든요. 여기 오면요, 사람들이 한번 여기 오게 되면은 다들 다른 데 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여기가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몰리는 데는 몰릴 수밖에 없다. 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억지로 막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목표는요, 공급과 수요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시장 거래만이라도 정상적으로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일단 중요한 것은요, 가격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고 정상적으로만 거래하게 하자는 거죠. 정상적인만 되더라도요, 좋은 동네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LA 같은 데는 다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요,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부분이고요. 그래서 연준은 그냥 계속해서 이 시장을 정상적으로 거래하겠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면 경제도 살아나고, 그리고 미국 자체의 주식 시장도 좋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봤을 때 앞으로 주식 시장도 부동산도 좋아지고요. 주식 시장도 또 같이 다 동반 상승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슬라 주가가 오늘 가장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7% 이상 상승했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지금 위에도요, 베런즈에서 테슬라 주가가 오늘 급등한 거에 대해서 테슬라 stock soaring이라고 얘기하면서요, 어떤 부분을 분석했냐면, why rate cuts matter for car makers? 왜 금리 인하가 자동차 회사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요. 그것에 대한 답을 내렸고요. 그리고 more for Tesla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금리 인하가 테슬라에게 왜 특별히 더 좋은지에 대해서 분석했죠. 사실 이 얘기는요, 제가 그동안 굉장히 제 영상에서 꾸준하게 다 얘기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지금 베론즈에서 제가 했던 것들 다 똑같이 지금 정리해서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더 하면서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보면요. 자, 여러분, 지금 오늘 많이 올랐는데 내일 또 선물 시장 보면은 조금 내려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금리나 큰 틀로 보세요. 뭐 하루 이틀 오늘 오르고 또 내일 좀 떨어지고 이런다고 해서 그런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서요. 여러분 결국 여기서 질문한 것처럼 Why rate cuts matter for car makers? 왜 금리 인하가 자동차 회사들에게 의미가 있냐? 여러분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요. 자동차 회사들 주가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두 가지 효과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동차 회사들이 다 은행을 끼고 파이낸싱을 해서 파이낸셜리 그 금리를 해가지고 이제 리스도 하고 또 그냥 살 때도 분납하게 하잖아요. 36개월 뭐 72개월 뭐 이런 식으로 분납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할 때 금리가 다 책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리가 뭐 2.5냐, 4.5냐, 5.5냐, 6.5냐 이거에 따라 매달 나가는 페이먼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100만 차이 나도요.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조금이라도 더 싼 걸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요.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은행에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주는 금리가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무래도 리스할 때에 더 싸지는 거죠. 가격대가. 자, 그래서 지금 자동차 회사들에게 유리한 거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 금리 자체가 내려가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런 효과가 있는데 테슬라에게는 더 왜 좋냐라는 거거든요. 그건 뭐 또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테슬라는 지금 현재 일단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레벨의 자동차를 갖고 있잖아요. 그 프리미엄 레벨은 더 일단 좀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간다. 당연히 이 몇백 불에 더 싸지니까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왕이면 더 좋은 차 사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많이 가격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사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테슬라에게 유리한데, 자, 그런데 요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앞으로 테슬라 주가가요, 지금 10월 10일 전에 260도 뚫고 270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아래쪽에 우리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243을 찍었거든요. 거의 244 이렇게 갔습니다. 자, 244불 정도까지 왔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7월달 보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그 하살표 한번 보면 저 지점이 이 주가가 263이 최고점 올라갔거든요. 이게 7월달하고 8월달 사이에요. 자, 테슬라 주가가 저때 왜 저렇게 올랐을까요? 바로 그때 8월달 8월 8이 있죠. 88데이라고 제가 88한 데이라고 그랬는데 8월 8일 이벤트를 앞두고서 로보택시가 공개된다니까 굉장한 기대감으로 막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때 로보택시가 공개되었을 때에 그 임팩트에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생각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또 단타를 위해서 막 들어온 사람도 있죠. 그리고 주가가 그때 263, 뭐 200 위로 올라가게 됐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슬라가 10월 10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이 지금 미국 시간으로 9월 19일, 9월 21일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10월 10일이면요. 이제 20일 남은 거예요. 자, 20일 남겨놓고 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오를 겁니다. 또 지난번에 263까지 올랐는데 이것 뚫고 270도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금리도 0.25에서 0.5까지 그냥 왕창 내려버렸어요. 다음번에도 지금 또 11월 달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테슬라가 이런 좋은 이벤트에 오히려 안 오르는 게 또 이상하죠. 오르락 내리락은 있겠지만 결국 10월 10일 전에요. 270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테슬라가 3분기 실적 굉장히 기대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도랑 발표가 10월 2일 날 또 나옵니다. 그때 만약에 괜찮게 나온다. 서프라이즈가 또 되겠죠. 어쩌면 탄력받아서요. 더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 전체 실적 발표 있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죠. 그러니까 지금 11, 10이라고 4분기도 괜찮거든요. 여기에 사이버트럭 괜찮죠? 그 4분기 또 딜리버리도 좋다라는 거 나오게 되면요. 결국 금리 인하와 더불어 가지고 테슬라가 굉장한 그 상승폭을 보일 수 있다. 오랜만에 이 연말에 굉장한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이 솔솔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변수만 없다면요. 테슬라 자체적으로 뭔가 변수만 없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금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 주면요. 조금씩 더 사 먹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참 떨어져 있을 때 좋았잖아요. 200 초반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9월 달에 초반에 굉장히 좋았죠. 계속 밀릴 때 또 사고 또 사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뭐예요? 이렇게 단가도 낮아지는데 이제 주가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걸 뚫고 올라가 버리니까 270, 80 되었을 때에 당연히 수익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테슬라가 위치가 좋다, 포지션이 좋다라는 관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노르웨이 데이터가 공개되어졌습니다. 지난 쿼터에 노르웨이에서 지금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또 나왔거든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요. 자, 이 그래프 보시면요. 자, 이 보라색 선 있죠. 이 보라색이 2024년도 Q3입니다. 지금 3분기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지금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 3분기 데이터 좋죠? 지금까지 올라오는 거 보세요. 지금까지 최근에 그 한 5분기를 총 비교하니까요. 가장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죠. 그 노르웨이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더 많이 팔렸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월달 마무리되면요. 노르웨이에서도 굉장한 많이 팔렸다는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지난 5분기 중에 가장 좋아요. 지금 여러 가지 중국에서도 좋고 노르웨이도 좋고 뭐 또 이제 전체적으로 좀 빠진 게 있다 할지라도 중국이 메이크업이 되니까 이번에는 또 이 그냥 이 무난하게 기대치를 넘는 그런 딜리버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오거든요. 어찌됐건 여러분 지금 테슬라는 오늘 1부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소위 바닥을 찍고 바운스백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턴어라운드에서요 이제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하게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그 기대감이에요. 3분기,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한다면요. 아주 테슬라가 좋은 위치다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이 테슬라 모델 Y가 2023년도 작년에 이제 이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렸는가 그 탑 10을 지금 뽑아봤거든요. 자, 이걸 보면요. 테슬라가 왜 전략적으로 미국과 중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움직이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모델 Y가 2023년도에 가장 많이 팔린 곳은 넘버원이 어디냐? 중국입니다. 차이나 맨 위에 있죠. 중국입니다. 이게 이제 45만 6,906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았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 1등인 중국에서 현재 그 테슬라가 굉장히 분위기 좋죠. 오늘도 그 데이터 나왔는데 계속 이번 쿼터가 가장 역대급 쿼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4분기도 좋아 보이거든요. 중국 경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의미가 있죠. 자, 어쨌든 45만 6천 대 정도 중국이고요. 미국 보세요. 파란색으로 2등입니다. 38만 3천 대 정도입니다. 자, 중국에 비하면은 대략 한 7천 대 정도 모자라는 건데 어찌됐건 미국도 38만 대급으로서 모델 Y가 중국 다음으로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Germany입니다. 자, 이 독일을 보니까요. 핑크빛이라는데 자, 중국과 미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죠. 4만 5천 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3이에요. 근데 사실 4만 5천 대면 중국 비하면 10배죠. 10배 정도로 적게 팔립니다. 그만큼 인구가 이거 무시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비교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뭐 거의 8배 가까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지금 현재 이 중국과 이 미국과 특히 유럽이죠. 유럽에다가 공장을 직접 세운 건요. 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테슬라가 그냥 막연하게 공장을 세워서 진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지 공장도 세워서 거기에 수요가 일어나게 되면 그 공장에서 만든 걸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장 뭐 당연한 거고 지금 중국 공장은요. full capacity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ull cap로 완전히 다 채워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38만 3천 대. 그리고 이제 독일이 4만 5천 대인데 독일의 베를린 공장이 있잖아요. 독일에서 4만 5천 대만 팔리면은 독일 공장 필요 없겠죠. 중국에서 만든 걸 보내도 됩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요. 독일 다음에 프랑스가 4등이죠. 3만 7천 대 가량 됩니다. 그리고 영국 보세요. 유나이티드 킹덤이 3만 5천 대죠. 이 둘만 합치더라도요. 지금 이게 거의 한 12만 대급이 되거든요.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여기에 캐나다 보세요. 3만 4천. 호주 2만 8천. 꽤 되죠.
노르웨이 보십시오. 좀 전에 노르웨이 압도적으로 이번에 또 올라온 거 봤죠. 이번 지난 모든 분기 합쳐가지고 노르웨이만 23,000대가 팔렸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가 인구가 작더라도요 적게 팔리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요. 그 옛날에 어떤 분들이 에이 노르웨이 뭐 코딱지만한 나라에 뭐 팔아봐야 얼마나 판다 그런 통계를 보냐 이랬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자꾸 그런 식으로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하나가요. 노르웨이가 여러분 인구는 작은데 전기차 침투율이 98% 거의 100%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전기차가 거의 100% 팔리기 때문에 인구가 적더라도요. 다른데 10% 20%의 침투율에 비하면은 충분히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지금은요 굉장한 포지션을 차지하죠. 이 8등을 한 거예요, 여러분. 8이면은 굉장한 거죠. 23,000대. 그리고 덴마크도 17,000대, 스웨덴도 16,000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을 다 합치면요 만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가장 많이 팔리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테슬라가 데이터 중심으로 정확하게 팔리는 숫자 대비해 가지고 그 수요와 디맨드를 보면서 이 테슬라 공장을 전략적으로 세웠는지는요 이걸 보면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테슬라가 지금 그 모델 Y가 이 팔리는 거 보면요 중국, 미국, 독일 여전히 강력합니다. 독일 쪽은 지금 폭스바겐이 막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 차들 다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내연차들 다 분명히 어려움이 다 나타날 겁니다. 그건요, 지금 이 폭스바겐이나 이런 그 내연차의 지금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폭스바겐인데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게 내연차들이 미래예요, 여러분. 이건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요, 오히려 테슬라가 얼마나 지금 이 자리매김을 포지셔닝을 잘했는지를 보면서 결국 테슬라가요, 이제 내년 초에 25,000달러대짜리가 나오게 되면요, 이 뭐 테슬라가 이제 대중시장을 잡게 되면 숫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여러분 주가가 진짜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25,000달러짜리 나와서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오늘 지금 영상을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을 이쯤 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LA의 정규스TV였습니다.